리터캣 북클럽 135번째 작품은 20세기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자, 18세기 말 이탈리아의 옴브로사라는 가공의 마을을 배경으로 12살 된 코지모라는 이름의 귀족 소년이 반찬 투정을 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평생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소설을 나무 위에서 바라본 세상, 즉 사회적 관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개인의 주체성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보다 저는 애초에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고, 그곳에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면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알레고리를 창조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가 생각한 딱 한 가지 목표는 우연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평생 내려오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쓰자. 소년 시절에 나무 위에 올라간 그는 그 뒤로 나무에서 내려오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끝내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서 버텨내야 한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인공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설 주인공의 삶은 나무 위에서 끝나야 한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목표는. 그리고 그것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유도 모른 채 평생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주인공의 삶이 왠지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껴진 거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우리는 단지 멋있다는 이유로 뮤지션이나 아이돌이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 또 화가나 소설가를 꿈꾸기도 하는데, 막상 그것이 시작되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던 이유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투쟁해야 하는 거죠. 이 소설에서 처음 나무 위에 올라간 소년이 비를 맞거나 들고양이의 습격을 받거나 하는 장면에서 유독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던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게다가 그렇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미안도 결국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서 혼자 서기까지의 외롭고 힘든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소설 나무 위의 남작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남은 평생을 결정지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운 좋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주인공 코지모의 경우와 같다. 대단치는 않지만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루소나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활약했던 18세기 말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이탈리아의 옴브로사라는 가상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르미니오 피오바스코 디 론도 남작이라는 사람의 저택이 있었는데, 주인공 코지모는 이 남작의 첫째 아들이자 후계자입니다. 자, 소설은 12살이 되어서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한 코지모가 이제 어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는 형식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른들의 식사 분위기에 거부감을 느꼈고, 특히 맛없는 달팽이 요리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서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누나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 등장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코지모가 12살이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이라는 시기는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코지모에게 반항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항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짓게 된 거죠. 게다가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만들어버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나무 위를 통해서 이웃인 온다리바 후작 가문의 정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비올라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올라는 당시 10살이었는데 주인공 코지모는 이 소녀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상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답게 그들은 솔직한 감정과는 반대로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았고, 코지모는 이 비올라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비올라에게 강한 남자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는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첫사랑 앞에서 했던 맹세 때문에 코지모는 더욱더 나무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던 거죠. 사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어 라는 맹세를 첫사랑 앞에서 한 건데, 이 얘기는 딱 비틀즈의 일화가 딱 떠올랐던 얘기였어요. 이 비틀즈라는 그룹이 사실은 동네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코지모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그 비틀즈라는 밴드가 그 멤버들 모두의 인생 전체를 지배해 버렸죠. 그러니까 비틀즈라는 밴드의 음악을 시작한다라는 걸 이 코지모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과 비교하면 왜 코지모가 평생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무 위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당시 옴브로사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어디든 나무를 통해 갈 수 없는 곳이 없었고, 또 음식은 나무 열매를 먹거나 사냥을 해서 해결하기도 했고, 또 동생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잠은 크고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 담요를 깔고 자기도 했고, 겨울철에는 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주머니를 이용하기도 했죠. 또 샘물에 홈이 팬 나뭇가지를 연결해서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마련하기도 했고, 화장실 문제는 뭐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결국 모든 것을 나무 위에서 할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편안한 길을 놔두고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개척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의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이제 나무 위에서의 삶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소설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는 이제 나무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에서 독서에 탐닉한다거나, 또는 코지모가 주축이 되어서 산불이나 늑대의 습격을 막았다거나, 어느 악명 높은 산적이 소설에 너무 빠지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코지모가 무슬림 해적들이 약탈한 물건을 숨겨놓은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얘기, 그리고 왕에게 추방되어 코지모처럼 나무 위에서 살아야 하는 스페인 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화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화들을 나무 위에서 사는 삶이라는 그 경우와 맞게 작가가 창작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스페인 귀족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귀족들 중 우르슬라라는 이름의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나무 위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했던 코지모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일화도 등장하죠. 결국 이 다양한 일화들은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코지모의 시선을 통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 규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나무 위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코지모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도덕과 개인적 윤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에 사랑도 포기하게 만드는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동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신념과 똥꼬집의 경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신념이고 어디부터가 똥꼬집인가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코지모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기숙학교 때문에 이곳을 떠났던 첫사랑 비올라 또한 어느 귀족의 미망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비올라는 코지모에게 아직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냐고 묻고, 그럼 비올라에게 코지모는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화 이후에 나무 위에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정열적인 사랑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만 이건 역시 코지모의 근원적인 조건 때문에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비올라 입장에서는 코지모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별 이유 없이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코지모 또한 만약 비올라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전부,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게다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각각 달랐는데 비올라에게 사랑은 영원한 질투와 집착의 낭만적 사랑이었고 코지모에게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비올라는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이제 코지모는 지친 채로 천천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설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을 위해 평생을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 코지모의 독백과 함께 열기구에 매달려 하늘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코지모는 평생 땅에 발을 딛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고 작가 또한 나무 위에서만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가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작가와 주인공의 이유 없는 똥꼬집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가끔씩은 나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본 적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도 저렇게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전 이탈리아 어느 가상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황당무계한 일이 어느새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있고 독자들은 그 순간부터 주인공을 응원하거나 또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푹푹 쉬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